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EBS에서 윤리 강의하고 있는 강승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홍성고등학교 왔는데 진짜 멋진 친구들, 지금 화면상으로 이 친구들 얼굴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정말 멋집니다. 네. 자, 멋진 친구들과 함께 오늘 윤리 강의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는데, 시작하기 전에 이 친구들이 지금 2학년이지만 윤리에 대한 한 학기 동안 집중 이수가 된 상태죠. 예, 그래서 윤리 과목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알고 있어요. 그중에서 윤리와 사상을 배웠나요? 네. 생활과 윤리는 아직 모르는 상태?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윤리와 사상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지식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2학년 2학기와 3학년 시기에 수능에 대해서, 수능 윤리에 대해서 준비할 학생들이다라는 점을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1시간 동안 제 얘기를 듣고 나서 목표는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에 대한 감을 잡는 거. 조금 더 콕 집어서 얘기하자면 수능 윤리에 이런 게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구나. 그 감을 이번 1시간 동안 잡으면 목표 달성이 되는 거예요. 자, 우선 윤리 제가 썼는데, 제가 윤리를 몇 년 동안 학생들하고 같이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윤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윤리 수업을 더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하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윤리에 대해서 좋아하는 점보다는 어떤 점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한 결론은 윤리라고 했을 때 어렵거나 힘들어하는 친구들의 대부분은 윤리 어렵다더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선배들이 혹은 뭐 친구들이 윤리하면 외울 거 많고 여러 사상가 나오고 한자 많이 나오고 진짜 외울 거 많대, 어렵대, 그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기 전부터 선입견을 갖고 있어. 자, 그것이 하나의 어려운 관문이고, 또 하나는 막상 윤리를 시작했는데 점수가 오르지가 않고 계속 올랐다 내렸다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자, 그런 친구들의 경우에는 3학년에 가서도 마찬가지야. 내가 뭔가 열심히 해보고자 하는데 점수가 정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힘이 빠져. 그러다 보면 불만이 쌓이고, 아, 선생님 못 가르쳐서 그래. 아, 이거 교재가 이상해. 시험 문제 이상해. 우리나라 교육제도 이상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힘이 빠지는 거야.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자신의 한계가 있는 건데, 공부 방법이 됐던 수능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파악에 대한 부분이 됐건 자기 혼자는 깨기 힘든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이런 저 같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너희들의 최종 목적이 수능이고 수능에서의 고득점이라면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 그래야 점수도 오르고 신나서 쉽게 공부할 수 있어 라는 걸 말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 강의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윤리 공부 이래서 어렵고 하기 힘들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혹은 오르지 않는 내 점수, 내 한계를 깨주는 수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제목은 깨는 윤리예요. 윤리에 대한 어려움을 깨는 시간. 자, 연결시켜서 얘기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윤리가 왜 어렵다고 생각하느냐. 많은 친구들이 선생님 다 외워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해요. 윤리 교과서에 나오는 사상가들과 여러 가지 핵심 개념들을 모두 다 암기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는 친구들 가장 많고, 혹은 윤리 시간에 나오는 주제들이 추상적이라고 생각해요. 내 손에 잡히지 않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얘기들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친구들은 지금 2학년이어서 이 부분을 이해할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제가 제 나름대로는 이해했어요. 근데 문제를 풀면 적용이 안 돼요. 내가 어떤 사상가인지 분명히 이론 정리는 했는데 시험 문제의 지문을 보면 그 지문의 사상가가 누군지 찾아내지 못하겠어요. 이게 많은 친구들의 고민이에요. 즉, 문제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이런 문제들이 왜 나왔을까?
이런 것들은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수능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출제 방향을 모르고 덮어놓고 열심히만 하려고 해서 그래요. 방향을 모르고 눈 가리고 앞으로 열심히 달리기만 하면 지쳐. 목표에 달성할 수가 없어요. 우선 방향을 알아줘야 되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제대로 된 공부법을 잡아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 두 가지에 관해서 평가원에서는 수능 윤리를 어떻게 내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이 어려움을 깨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요. 자,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이 얘기부터 해보겠지만 차근차근 하나씩 해결이 돼 갈 거예요. 자, 먼저 보면 많은 친구들이 사회탐구 영역이건 그 외 과목이건 간에 암기하지 않고 외우지 않고도 이해해서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원해요. 맞죠? 네. 그런데 솔직히 이 얘기를 잘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선생님들한테 선생님 그거 다 외워야 돼요? 암기할 거 많아요? 라고 했을 때 선생님들은 아마 대부분 다 암기하지 말아라, 이해해라 라고 대답을 해줄 거야. 그러면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 제 결론은 이거예요. 암기한다라고 하는 건 내가 그만큼 공들여서 반복 학습하고 학습된 내용이 누적돼서 나에게 남은 결과물이에요. 이건 결과물이야. 그럼 암기하지 말고 이해해라 라는 뜻은 뭐냐면 처음부터 그 내용들을 무턱대고 순서 없이 그냥 논리 없이 그냥 외워버리지 말고 이해하면서 내용을 쭉 봐라. 그렇게 하면서 반복하는 암기까지 가기 위한 나에게 내용의 결과물을 쌓이기 위한 과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해를 하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해하지도 않고 암기해서 뭐 쉽게 공부를 한다거나 또는 그 반대의 방법으로 쉽게 공부하려고 공부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부법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 우선 기본적으로 이건 인정하죠? 영어가 됐던 수학이 됐던 어떤 사회탐구가 됐던 반복 학습해서 이해함으로써 그 내용물이 나에겐 남아야 시험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수능에서도 학생들에게 우선 기본적으로는 기본 개념과 원리가 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단 암기하지 말라고 하는 건 그렇게 기본 개념과 원리를 단편적으로 외워서 물어보는 문제는 나오지 않아. 하지만 그걸 알고 지문에 적용하거나 그 형식의 문제에서 유추해낼 수 있는 사고력을 물어보겠다는 거지. 이건 기본이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인정할 건 인정하자. 계속 공부해서 암기할 정도로 꼭 해야 되는 거는 그만큼 공부해 주자라는 걸 이제 받아들여. 자, 첫 번째 공부한 거 그거고요. 그럼 요렇게 이해를 하면서 암기를 하기 위해서는 내 머릿속에 제대로 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요걸 잡아줘야 돼요. 인과관계, 논리, 흐름. 이 말이 여러분들 눈에는 굉장히 뻔한 말이야. 정말 많이 들은 말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해요. 공부를 제대로 한 친구들이 이 말을 스스로 이해했을 때는 납득했을 때는 저게 왜 중요한지를 알 겁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인과관계와 논리와 흐름을 알기 위해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제대로 된 공부법은 복습을 하되 누적 복습을 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모두들 복습은 하죠? 네, 복습은 하는데 누적 복습이라고 했을 때는 무슨 의미일까요? 쌓아가는 거. 그렇죠. 쌓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공부 계획을 세운다. 제가 학생들한테 야, 너 공부 계획 좀 세워와봐 라고 하면 자, 영어 계획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의 영어 공부 계획을 세워오는데 영어 공부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는 단어 외우죠. 자, 월요일날 10개, 매일 10개씩 금요일까지 50개를 외우겠습니다라고 계획을 세워와요. 그러면 오늘 10개, 내일 10개, 그 다음날 10개, 10개, 10개. 일주일이 되면 50개가 나한테 쌓여 있어야 돼요. 근데 정말 일주일 되면 50개가 내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 않죠. 네. 그거는 인간한테 그런 망각이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제가 얘기하는 누적 복습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날 10개의 단어를 외워요. 그럼 둘째 날 10개의 단어를 외우기 시작하기 전에 그 전날 공부했던 10개 단어를
다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적이에요. 그럼 3일째 되는 날은 어때요? 1일차, 2일차에 봤던 10개의 단어를 체크해보고 갑니다. 그 방법이 순환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주기를 잘라주는 거야. 5일이나 뭐 7일이나 혹은 4일이나 나한테 맞는 주기를 잘라서 한 단어를 5번 이상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야. 이러려면 계획표를 세워야 되겠죠. 조금 공이 들겠지만 이렇게 공부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5일 동안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내용이 쌓이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서 앞에 내용은 이해했기 때문에 뒤에 내용을 더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공부하면 시간이 더 많이 들지 않겠나? 라는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뭐라 그랬죠? 앞에 것을 체크하고 넘어가는 거라 했죠? 첫 번째 날에 10번 봤는데 그 다음 날에 그걸 다시 한번 체크했고 그 다음 날에 또 체크, 또 체크, 또 체크 총 5번 체크를 했기 때문에 10개의 단어를 5번 동안 반복 학습하는 동안 나는 그걸 더 신속하게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는다고 그러죠. 네. 그럼 영어 단어에다가 예를 들어봤는데 이걸 윤리 공부에다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공부 잘하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많이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윤리와 사상 시작했을 때 그 가장 스파트를 올리는 부분이 동양사상 들어가서 막 열을 올리죠? 자, 그 부분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계획을 세웁니다. 첫 번째 공자에 대해서 공부하겠다. 두 번째 날 맹자, 순자, 묵자, 한비자. 이름 기억나죠? 네. 자,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제가 지금부터는 이 사람들에게서 어떤 소스가 나오는지만 빨리빨리 얘기해 볼게요. 자, 공자 얘기할 때 공자는 인간을 어떻게 바라봤나? 인간의 내면에는 도덕성이 들어있고 그 내면적인 도덕성을 외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예라고 했지. 자, 그래서 인과 예라는 것을 강조했고 이러한 공자가 생각했을 때 인이라는 내면적인 도덕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정치를 할 때도 덕으로 통치하라고 했어. 그런 의미에서 하나 더 얘기한 게 대통령은 대통령답게, 선생님은 선생님답게. 그렇지. 정명사상을 얘기했어요. 와. 여기까지 해서 공자의 엑기스를 마무리 지으면서 첫날의 공부가 끝납니다. 두 번째 날로 들어가요. 똑같이 가. 맹자는 인간을 어떻게 봤더라?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네, 선하죠. 성선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뭐 양지, 양능, 불인, 인지심, 사단, 사덕 이런 소스가 막 들어가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러한 선한 본성의 인간들을 다스리는 방법, 통치하는 방법은 뭐라 그럴까? 우선 통치를 할 때 백성을 위해서 해라. 백성을 위한 덕치를 해라. 이걸 뭐라 그럴까요? 두 글자로. 백성을 위한 덕치. 왕도 정치. 자, 요 왕도 정치를 얘기하면서 그런데 왕이 백성을 위해서 덕으로 다스리지 않는 왕답지 못한 왕은 끌어내려도 좋다. 이런 역성혁명까지 얘기해요. 자, 여기까지 엑기스 맹작에서 끝이 납니다. 어때요? 한 학기가 이렇게 막 스트레스 지나가나요? 네. 자, 순자는 인간의 본성을 어떻다고 보죠? 악하다. 성악설을 얘기해요. 근데 이 악한 본성을 내버려두면 안 되고 어떻게든 선하게 바꿔주라고 얘기하죠. 네. 그러면서 이 사람은 통치의 방법으로 예로서 통치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묵자한테 갔을 때는 묵자는 겸해, 교리 이런 거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그게 가장 핵심인데 그 얘기를 하면서 이익을 창출하면서 서로 나누는 것이 중요한데 만약에 이 유교에서 얘기하는 예 혹은 음악 3년상을 치르느라고 사람들이 나와서 일하지 않는 거 이거 다 사치와 소비와 낭비의 대상이다. 그런 거 좀 줄이자. 대표적으로 비례라는 항목이 있어요. 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한비자 마지막으로 가볼게요. 한비자는 인간 본성이 어떻다고 본다?
악한 본성을 가진 인간들을 어떻게 다스려라? 법으로 다스려라. 엄하게. 법치를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의 얘기를 쭉 보면서 1일차, 2일차, 3, 4, 5일차가 끊기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 속에 인과관계 논리와 흐름이 있어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할 때 이렇게 하되 이걸 생각하세요. 첫 번째, 주제. 주제를 잡아서 공부해요. 교과서를 보면 얘네들이 끊겨 있어요. 끊겨 있지만 끊겨 있는 얘네들을 주제로 다시 잡아요. 예를 들어 인간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 라고 할 때 맹자는 인간 본성 선하다고 했고 순자는 인간 본성 악하다고 했고 고자는 인간 본성이 선도 악도 아니다라고 했고 거기다가 한비자를 더하면 인간 본성 악하다고 했고 이게 한 문제예요. 예를 들어 갑을병이라는 식으로 지문 하나씩 들어가서 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일부터 5일차의 공부가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로 모아져야 돼. 뭘로? 주제로. 자, 그러면 주제 하나 더 잡아볼까요? 이게 기출문제예요. 예상 문제이기도 하고요. 자, 성 말고 예를 잡아볼까요? 예. 공자를 뒤를 이은 유교에서는 사육을 극복하고 예를 회복해야 된다고 말하죠. 예라고 하는 것은 외면적 사회규범으로서 너무 중요하다고 말을 해요. 자, 그러한 유교의 입장에서 예를 들어 극기복례와 같은 예를 통해서 봤을 때 이거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있을까? 누가 있을까요? 예, 얘가 사치, 소비, 낭비의 대상이 되면 그건 하면 안 된다라고 비판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게 또 한 문제예요.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주제를 잡아서 가는데 여기에 들어갈 주제는 너무 많아요. 대표적으로 이 외에도 통치에 관한 주제. 통치를 덕으로 할 것이냐, 덕으로 하는 왕을 위한, 그러니까 왕이 아닌 백성을 위한 통치를 할 것이냐, 예로 할 것이냐, 법으로 할 것이냐. 이런 통치의 주제들. 주제가 바로 시험에서 나오는 중요한 그 기출,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다시 한번 재구성을 해줘야 됩니다. 할 수 있을까요? 해야만 돼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공통점과 차이점을 잡으세요. 공통점과 차이점. 예를 들어 제가 또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기에서 문제 지문을 갑과 을을 잡았을 때 순자를 갑, 을에다가 한비자를 을에 넣었어요. 여기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물어보려고 한다면 공통점은 뭘까요? 그렇죠. 인간 본성을 악하게 본다. 근데 차이점은 뭘까요? 그렇죠. 순자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지만 그걸 어떻게든 선하게 바꾸기 위한 노력과 그 가능성을 믿었어요. 근데 한비자는 그걸 마치 그루터기에 토끼가 뛰어오다 걸려 넘어져서 죽는 걸 기다리는 것과 같이 그거는 한심한 일이라고 비판했어요. 그렇게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보면 바로 또 하나의 문제가 돼요. 여기다가 조금만 혹시 더 와볼까? 성리학하고 양묘학 기억나요? 네. 걔네들이 꼭 한 문제씩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성리학과 양묘학의 차이점을 잡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뭔지 알아요? 성등리, 신등리. 보통은 그렇게 공부하지. 그러면 그 근원으로 돌아갔을 때 대답 정말 잘했거든요. 돌아갔을 때 주제는 경물치지예요. 경물치지라는 말에 대해서 성리학에서는 사물에 나아가서 이치를 찾아와야 된다. 양명학에서는 저 친구가 심증리라고 그랬죠. 이치를 어디서 찾아와라? 마음에서 찾아와라. 그 차이예요. 그게 빈출 주제야. 이황이 갑 알아? 이황이 기억나요? 네. 상처로 남아있는 친구들 아마 많을 거예요. 그렇죠. 이황과 이할 때는 주제가 4단 7정이고 이황 선생님은 이가 바란다라고 말한 거고 이 선생님은 이는 바라지 못한다고 말한 거고 이황 선생님은 4단과 7정을 구분해야 된다고 말한 거고 이 선생님은 구분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한 거고
이 얘기가 여러분 귀에는 지금 쏴 흘러나가겠지만 3학년 되면 이게 가장 포인트예요. 그런데 친구들은 그 포인트를 모르고 그냥 어렵다고만 생각해. 근데 제발 이렇게 주제를 갖고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재구성을 해보면 정리가 잘 되고 그게 한 문제야. 그렇기 때문에 헛수고하지 않고 제대로 시험 준비를 해서 득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럼 그 다음 얘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조금 디테일한 얘기인데 윤리 공부하면서 학생들이 점수가 팍 오르지 않을 때는 대부분 윤리의 핵심 개념들, 단어들 많이 나와요. 그쵸? 혹은 어떠한 개념을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대한 자기 관점에서의 해석을 많이 해요. 여기 보면 선생님 나름대로는 이해했는데 문제 보면 틀려라고 하는 학생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가는데 자, 예를 들어 순자 문제가 나왔어요. 순자 이야기를 할 때 작위, 인위, 인위적으로 자기를 일으켜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보통 이 단어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부정적이에요. 뭔가 억지로 하는 거, 잘못된 방향으로 생각을 하는데 순자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악한 본성을 선하게 바꿔주는 노력이에요. 기억나요? 네 글자? 화성기. 그 위가 바로 이 위예요. 순자가 생각했을 때 그 위, 작위, 인이라는 것은 악한 본성을 선하게 바꿔주는 노력이에요. 그래서 얘를 긍정적으로 해석해줘야 돼요. 내 관점을 빼고. 그 다음 서양철하고 하나 가볼게요. 쇼펜하우어로 가볼게요. 쇼펜하우어에게 갔을 때 의지라는 건 대체 뭘까? 생을 향한 맹목적인 의지. 이거 어떨까? 얘들아, 졸지 말고 의지를 갖고 고득점을 향한 의지를 갖고 열심히 공부해라. 이 의지 굉장히 긍정적으로 우리는 쓰고 있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의지를 어떤 의미로 쓰냐면 단순히 생을 충족시키는 욕구와 욕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의지를 부정해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어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그 단어에 대한 이미지와는 다르죠? 그래서 순전히 윤리를 공부할 땐 내 관점을 우선 빼고 그 사상가의 관점에서 그 사상가 입장에서만 정리를 해줘야 무난하게 점수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괜찮아요? 네. 자, 그 다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얘기는요.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본 친구들은 좀 감이 올 텐데 윤리에서 핵심은 제시문을 해석해내는 능력이에요. 그거 좀 이해가 돼요? 발문, 지문, 선택지가 있는데 그 지문에서 어떤 사상가가 어떤 입장으로 말하는지를 캐치해내는 게 정답으로 가는 관건인데요. 요거 찾아내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마치 다른 사상가의 이야기인 양 그 사상가의 핵심적인 용어를 끌어다가 만들어 놓은 지문이에요. 만들었다고 하지만 사실 원전에 근거해서 가져오는 지문인데요. 이번 문제 6월 모평 문제를 예를 들고 싶은데 여러분들 3학년이 본 6월 모평 시험 문제를 본 적이 있나요? 없죠? 그러면 그냥 제가 얘기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답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통치를 할 때 채찍 그리고 기수의 역할이 있어야만 말이 천리를 달릴 수가 있다. 그 채찍과 그 기수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생각에 요 사상가들 중에서 어떤 사상가가 이야기하는 통치의 방법일 것 같아요? 한비자. 그쵸? 근데 그게 순자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문을 보면 학생들은 채찍, 기수의 역할에 주목해서 옳거니 한비자. 왜? 상과 벌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읽지만 사실은 순자의 원전 중에서 굉장히 한비자스러운 냄새를 풍기나 사실은 그 지문에서는 키워드는 예라는 걸 분명히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키워드를 예에다가 잡느냐 채찍에다 잡느냐에 따라서 고득점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갈리는 문제가 그런 식이에요. 이 얘기를 좀 필기했다가 3학년 올라가서 꼭 좀 써먹어요. 정말 그때 가서 야, 내가 만점이 안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네, 꼭 기억해 주세요.
예,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얘기가 됐냐면 단순히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누적 복습을 하면서 앞에 얘기를 이어가면서 해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 흐름을 주제와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가면서 해야 되고 디테일하게 문제를 풀 때는 단어, 문장 혹은 지문에서 내 관점을 빼고 그 사상과의 핵심 관점을 찾아내는 훈련을 하도록 해라라는 이야기를 지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쭉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요 얘기인데 이 부분을 다시 추려서 얘기하면요. 자, 예를 들어 공자가 덕으로 통치하라 그랬죠. 맹자는 공자의 사상을 계승한 유학자이기 때문에 역시 덕으로 통치하라 그래요. 근데 다만 백성을 위한 통치를 강조하면서 왕도라는 말을 한 것뿐이에요. 자, 그런 점에서 이 두 사상가는 인과관계 논리 흐름상 연결점에 있어요. 따로 떼어놓고 말할 수 없는 사상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역성혁명이라고 얘기했죠. 백성을 위해서 덕으로 통치하지 못하는 왕은 폐위시켜야 된다. 끌어내려도 된다. 라고 한 말의 논리적인 정당성은 왕이 왕답지 못하면 정명이라는 사상이에요. 정명 사상이 논리적인 기반, 정당성을 이루면서 그렇지 못한 왕을 끌어내린다라는 자신의 이론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맹자 공부할 때 공자 얘기 다시 생각해 보면서 흐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됐나요? 순자 넘어가서도 어머, 맹자는 인간 본성이 선하다 그랬는데 순자는 같은 유학사상가인데 본성이 악하다고 했어. 하지만 그래도 유학사상가이기 때문에 악한 본성을 선하게 바꾸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 이렇게 넘어가요. 묵자를 할 때도 묵자는 이 세 학자가 이야기한 예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고 있구나. 이렇게요. 순자를 한비자로 넘어갔을 때도 순자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주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공부하면 당연히 윤리, 그 외의 사탐, 그 외의 과목에서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해서 핵심적인 흐름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자, 감이 좀 오시나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서 이런 주제들이 그래도 좀 비현실적이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그저 딱딱하고 어려운 얘기로만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잘 살려봐줬으면 좋겠는데 하다못해 이렇게 해봐요. 여러분들이 지금 학생이야. 근데 입장을 바꿔봐. 내가 선생님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담임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우리 반에 아이들이 있는데 말을 잘 안 들어. 공부도 잘 안 하고 열심히 하려고 들질 않아. 그런데 그 담임 선생님이 학생들을 보는 관점은 쟤네들이 원래는 다 착한데 착하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다 있는데 이런 환경 때문에 어떤 잘못된 요소들 때문에 얘네들이 지금 까딱 잘못 흐른 거야 라고 생각하는 선생님이라면 학생들을 어떻게 대할까요? 부드럽게 타이르면서 때로는 내가 솔선수범을 보이면서 그렇게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하겠죠. 그게 바로 공자, 맹자의 방법이에요. 근데 만약 예를 들어 못됐어. 애들은 못됐어. 애들의 본성은 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어떻게든 내가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가진 선생님이라면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칠까요? 반을 어떻게 운영할까요? 통제하려고 할까요? 어떻게 통제할까요? 규칙을 때려야 돼요. 근데 얘들아 때리기만 하면 어때? 애들이 반발하지. 그래서 써야 되는 게 뭐지? 상도 줘야 돼. 상도 줘야 돼. 그치? 예를 들어 한비자가 말하는 건 이런 거야. 애들이 있는데 못됐어. 성질, 본성 자체가 못된 거야. 그래서 그 애들을 잘 이렇게 다스린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학생들을 조용히 관찰하는 거야. 그래서 애들이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를 탁탁 봐내는 거지. 알아내는 거야.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행동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행동을 했을 때 상을 줘. 그리고 애들이 이런 거 하지 않게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 그 행동을 했을 때 벌을 줘.
근데 이 상과 벌, 당근과 채찍을 주는데 내가 기분 좋을 때는 상을 많이 줬다가 그렇지 않은 날은 벌을 주면 와, 저 선생님 완전 이렇다. 이러면서 신뢰를 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상과 벌을 주는 명확한 근거를 만들어 놓는 게 뭐다? 법이에요. 그게 법. 근데 그 법에 의거해서 상벌을 내가 정확하게 주려면 우선 선생님은 뭐가 있어야 될까? 힘이 있어야 돼요. 힘. 그래서 첫 번째 얘기한 법, 그 뒤에 힘, 권세. 그래서 내 마음을 드러내지 않으나 상과 벌을 주는 힘을 내가 꽉 쥐고 학생들에게 적절히 상과 벌을 줘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야. 그게 바로 기술, 술수다. 법세의 술, 통치의 3요체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한비자라는 거에 대해서 마냥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야, 저렇게 하는 게 지혜로운 방법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 나중에 군대를 갔던 내가 뭐 진짜 선생님이 됐던 리더가 됐던 한비자의 방법을 적용해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때로는 육아가 이야기하는 방법을 적용해 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사실 이런 얘기들은 인간이 어떤 존재일까? 그리고 인간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라는 부분보다는 인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그리고 그 인간들이 모여있는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까라는 건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수능이라는 틀 안에서만 빡빡하게 공부하느라 힘들어서 그렇지만 앞으로 살아가면서 계속 접해야 되는 주제이기를 해요. 그래서 마냥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싫어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떼부리듯이 말할 수는 없잖아. 어른이 돼서도. 안 그래요? 이건 뭐가 문제고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려면 내 머릿속에 어느 정도 이론적인 토대는 있어줘야 된다는 거야. 내가 이 사람의 이런 사상을 탁 봤을 때 정말 논리적이고 합당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점에서 보자면 지금 이 정치는 이런 면에서 문제가 있고 앞으로는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진짜 어른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언제까지나 마냥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일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른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힘을 좀 키워줘야 돼요. 그 바탕에 딱딱한 것 같지만 사실 윤리와 사상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사상가들의 생각들이 기반을 이루어줘서 여러분들에게 그 틀을 만들어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만들어 놓은 기준이 마음에 안 든다. 난 그걸 따르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 어린애처럼 떼부리듯이 불평불만만 하지 말고 힘을 키우세요. 생각하는 힘, 공부를 좀 하고 나만 옳을 것이다 혹은 불평만 갖고 있는 생각을 걷어버리고 내가 그들에게 얘기할 수 있으려면 내가 먼저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내가 먼저 유연해져야 돼. 그런 의미에서 열어놓고 어떤 사탐 과목이든 어떤 과목이든 윤리든 열어놓고 공부를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수능을 위해서 공부하지만 나중에 대학 가면 교양 강의로 철학 같은 것도 공부해보고 아니면 사다가 읽어도 보고 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좀 그런 똑똑한 어른이 됐으면 좋겠어요. 얘기를 시작하다 보니까 이 수능 윤리 얘기하다가 여러분들의 미래까지 얘기하게 됐는데 제가 오버한 건 아니죠. 네, 여러분은 어쨌든 그렇게 지금 오늘 하루하루 행복하게 제대로 공부해서 결국은 멋진 어른이 되어가는 거니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다음에 또 만날이라는 보장을 할 수 없고 이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많은 걸 나눴으면 좋겠는데 단순히 수능 윤리, 고득점 이런 것보다는 마지막으로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자, 어때요? 괜찮았나요? 네. 네. 자,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 질문할 거 있을까? 네. 네. 의의 같은 것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하나 세세하게 어떤 사상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그 의미를 어떻게 찾아가느냐 그 부분은 상당히 조심하면서 읽어야 돼요. 만약에 수능을 공부한다면.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설명하면서 우선 내 의견은 빼고 그 사상가의 입장 그대로를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공부의 첫 번째 단계는 내 생각이나
그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의미를 찾거나 해석을 하기 이전에 있는 그대로 이해해 주는 거야. 근데 그 이해가 잘못되면 오해예요. 이해했다고 하지만 그거 이해한 게 아니야. 그 사람은 오히려 왜곡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이해가 잘 됐다면 그 다음 단계에서 저 사람의 생각은 너무 나약하다. 혹은 저 사람의 생각은 처세술 같다. 와 같은 의의 혹은 해석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읽어보고 공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의의 자체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 낼 때도 상당히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 낼 때는 우선 발문, 지문, 선택지 얘기했죠. 지문에서는 철저하게 출제자들이 원전에 근거한 지문을 만들어요. 원전이라고 했을 땐 공자, 논어, 노자, 도덕경, 장자하면 장자라는 책 속에 그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뽑아다가 이 뽑아낸 부분이 3줄에서 길어봐야 5줄. 머릿속에 그려져요? 그런 내용인데 그 안에 그 사람의 핵심적인 사상이 들어가 있으면서도 혹은 너무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들어가 있는 세련된 예쁜 그런 지문을 뽑아내는 거죠. 모든 건 원전이야. 현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재해석해낸 글을 가지고는 지문에 쓰지 않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있는 그대로의 것을 이해하는 능력이 가장 기본이고 최선이라고 봐요. 고득점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수능 연계 교재 얘기하면 지금와 다를까? 기억은 해두세요.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연계 교재잖아요. 3학년 때 볼 거죠. 그때 볼 때도 이 많은 문제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연계될까? 제가 지금 말했죠. 원전에 근거하면서도 그 사람의 핵심 사상을 보여줄 수 있는 맥락이나 단어를 가지고 있대. 너무 대놓고 드러내지 않는 세련되고 예쁜 지문. 그걸 골라요. 모여서. 어떤 걸 내면 좋을까? 어떤 걸 내면 애들을 헷갈리게 해서 점수를 떨어뜨릴까? 혹은 어떤 걸 내주면 애들한테 점수를 좀 올려줄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는 이사상가는 맨날 어렵게 나오고 이사상가는 맨날 쉽게만 나올 것 같이 그렇진 않아. 어떤 지문을 골라서 선택지를 얼마나 꼬아 놓느냐에 따라서 이번에는 난이도를 좀 높여줘야겠다. 아니다, 이번에는 난이도를 좀 낮춰줘야겠다. 그거에 따라서 조절돼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정보를 듣고 거기에 혹해서 너무 단편적으로 공부하면 안 돼요. 평가원이 내는 문제들은 그렇게 난이도를 조정해 가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빈툴된 주제들을 여러모로 한번 시험해 보고 지금까지 안 나왔지만 한번 시험해 보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너무너무 새로운 혹은 위험한 근거가 없는 원전에 근거하지 않는 얘기는 내지 않아요. 왜? 그런 걸 냈다가 이론적으로 학계에서 학설적으로 이의가 따르면 그 문제는 이의제기에서 뜨게 되겠죠. 안 내요, 그런 건. 안전하고 확실한 거. 공부도 그래서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봤을 때 이 얘기가 이거 같은데요 라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그 입장을 해석해서 잘 모르겠으면 선생님한테 이 얘기를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라고 확인을 받으세요. 저는 그 부분을 수업할 때 학생들한테 꼭 얘기해요. 정 모르겠으면 와서 나한테 다시 말해봐. 네가 이해한 걸. 이렇게 내 나름대로 이해하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또 질문 있을까요? 지금 제가 방금 얘기한 부분 중에는 사실 오늘 얘기하려고 했던 주제 중에 연계가 어떻게 되느냐, 문제를 어떻게 내느냐를 얘기해주고 싶었는데 이 친구가 질문했기에 그 질문을 받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네. 학계에서도 이론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위험한 요소들은 배제한다. 때문에 정확한 확실한 근거를 갖고 있는 것들을 공부하고 내 관점은 배제하는 것이 좋다. 첫 번째 단계예요. 네. 또 질문 있을까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학력평가, 예비 수능 시행, 예비 시행, 그 시험까지 해서 올해 한 3번 정도 시험 봤나요? 사설 모의고사는 안 보잖아요. 그쵸? 시도교육청에서 보는 학력평가 2번 정도 봤나? 그리고 2014 예비 시행 봤어요? 네.
그러면 그거 보고 나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시험지. 그냥 고이고이 어딘가 있겠죠? 네. 그거 다시 꺼내서 꼭 윤리 아니어도 좋아. 좋아. 내가 성적을 올리고 싶은 과목이 있으면 우선은 요렇게 한번 봐요. 그러니까 공부법 이런 거 너무 딱딱하지만 채점을 다시 하세요. 어떻게 하냐면 동그라미, 세모, X로. 여러분들이 솔직히 내가 알잖아. 그 문제 풀었는데 맞았는데 찍어서 맞은 문제들 있죠? 있겠죠? 그건 다시 X. 그리고 다음에 나와도 또 맞출 수 있는 문제 동그라미. 그리고 조금만 더 공부하면 이번엔 틀렸지만 맞출 수 있을 것 같은 문제 세모. 그리고 이번에 맞추긴 했는데 다음에 또 나오면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은 문제 다시 세모. 이렇게 채점을 다시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번 여름방학 때 뭘 공부해야 될까요? 이 중에 요거 중에 세모를 공부하면 돼요. 세모를 공부하면 다음 시험에는 내가 어느 정도 공부해서 확실히 맞출 수 있는 건 제대로 맞아주는 거고 틀렸던 것 중에서 맞추는 거야. 그래서 점수가 오르는 거야. 여러분들 모의고사 볼 때 내가 점수가 확 오르지 않는 거 굉장히 실망스럽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야. 점수가 그렇게 확 오를 수 없어요. 이렇게 내가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들을 차근차근 아까 누적보수 얘기했죠. 그렇게 계획 세워서 하나하나 쌓아가야만 득점이 돼요. 얘들아 급함만 갖지 마세요. 지금은 아직 수능, 아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곧 닥쳐올 거고 그때 된다면 지금 얘기했던 거 기억해 주시고 급하게 망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 차근차근 해야 된다라는 거. 요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혹시 또 질문할 부분 있을까요? 마지막 질문 받고 얘기하고 마무리 칠게요. 네. 자, 용감하게 마지막 질문 해줄 사람. 저요. 네. 고마워요. 네. 많은 선생님들이요. 네. 하루에 국, 영, 수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라 하시는데요. 한국 과목 같은 경우 많이 준비했고 그냥 주말에 놀아서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조금씩이라도 날마다 쪼개서 공부하는 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쪼개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게 되나요? 잘 안 되나요? 네. 공부는 그거의 합의 과정인 것 같아요.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패턴이 있을 거야. 근데 내가 현실적으로 그걸 하지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걸 할 수 있을까를 찾아가 보면 좋은데 매일매일 조금씩 하는 게 힘들다면 주말에 공부를 한다. 근데 주말에 공부를 하는데 혼자 하다 보면 진도가 도저히 안 나간다. 예를 들어 인강을 듣는다. 그럼 인강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학생들이 선생님 저 1강부터 50강까지 완강했어요. 이 부분에 굉장한 의미를 두는데요. 그거보다는 내가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그 매일매일 공부하는데 진도가 안 나가고 재미없는 이유가 학생들이 윤리 어려워요. 점수 잘 안 나와요 라고 했을 때 내가 다시 물어봐요. 어디가 어려워? 그랬을 때 공자의 인이 어려워요. 공자의 예와 순자의 예를 비교하는 게 어려워요 라고 정확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점수가 올라요. 근데 그냥 어려워요 라고 하는 친구는 점수가 안 올라요. 정말로. 그래서 저 친구가 말한 것처럼 나는 그래도 매일 조금씩 뭐 30분이라도 공부하고 싶어 라는 친구라면 이게 있어야 돼. 오늘은 공자의 예에 대해서 공부하겠어. 다음 날은 순자의 예를 공부한 다음 순자의 예와 비교해 보겠어. 근데 사실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진도를 따라가는 방식으로 매일매일 조금씩 공부하거나 아니면 강의의 진도를 따라가는 방식으로 매일매일 조금씩 공부하거나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과감히 한번 포기해보고 주말에 한번 해봐. 근데 주말에 더 잘 되더라 라고 하면 주말에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세우고 평일에 국영수를 더 잘할 수 있는 방법도 확보를 하고 그래서 나한테 방해가 되는 요소 제외하고 계획을 다시 해보고 시도를 해보는 것도 지금 2학년이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말하는 어떤 방법들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룰이 아니라면 그것들에 대해서
무작정 끌려갈 생각을 하기보다는 자기 방식에 맞는 방법들을 찾고 검증해보고 하면서 이렇게 자신한테 맞는 걸 찾아가는 것도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배들이, 선생님들이 얘기해주는 방법들 다 해봤어요? 다 잘 되던가요? 나한테 맞는 걸 찾아야 돼요. 그러려면 얘들아 실패도 해봐야 돼. 이렇게 하니까 안 되더라. 그 실패에 대해서 주눅들지 말고 안 되면 다른 거 해보지. 안 되면 다르게 해보지. 라는 생각으로 계속 해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답이 됐나요? 네, 이 1시간 동안 윤리 공부에 대해서 좀 어려운 생각을 깨고 이렇게 공부하면 수능에 맞는 공부법이 될 거고 그러다 보면 점수도 오를 거니까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공부법 혹은 만약에 지금 이 강의를 3학년 친구들 본다면 가장 핵심적인 기출문제, 예상문제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연계교재, 그리고 문제 출제를 할 때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팁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모두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믿는 것이 2학년 말, 3학년 갔을 때 선생님이 그때 얘기했던 그 방법이, 그 법칙이 그랬던 거였구나라고 이해할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그때가 된다면은 뭐 수강국에 들어와서 질문하거나 뭐 좀 더 도와달라거나 해서 좀 더 보완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1시간 동안 수고 많았고 오늘 했던 얘기들 중에 자기 나름대로 중요한 얘기들 하나씩만 기억해서 헤어져도 저는 만족합니다. 네, 1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